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시청, 공유, 댓글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치주의 경제가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정경제와 기업경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경제도 대출이 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만약에 국가 부도가 온다면 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드릴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국가의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국가 경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국가의 경제가 부채가 없이도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잘 나누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죠. 이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매우 다양합니다.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운영해야 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 시설들을 새로 만들고 유지 보수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에 1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토를 지키는 서비스, 그 다음에 치안 및 사법 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 외교 및 대외 서비스, 국토 운영, 기관시설, 교통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및 학술 진흥 서비스, 그 다음에 소방 안전 및 재난 대비 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그 다음에 문화진흥 및 역사보존 서비스, 그 다음에 환경보전 및 해양과 산림 등 국토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산업 및 경제운영 서비스, 그리고 국가 시스템 운영 서비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의 큰 분류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물자도 공급하고 장비도 사용하고 필요한 일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냥 돈을 찍어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가치에 비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모순이 생기고 찍어낸 돈이 그만큼의 역할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일을 하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이 충분히 거친다면 국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문제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이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운 예산을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예산을 잘 수립해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그럴 텐데요. 국가라면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거나 해외에 파병을 해야 하거나 식량 원조를 해야 하거나 재난 복구를 해야 하거나 경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거나 쓰러져가는 큰 기업을 살려내야 하거나 등등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내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데요. 세금이 충분히 거친다면 해결이 될 테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추경 예산의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은 보통 국채를 발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 국채는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는 재원이 마련되며 이 돈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가 대출을 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서 쓰는 셈이 됩니다. 만기가 10년인 국고채라면 10년 후에 이것을 갚아야 하고요. 만기가 30년인 국고채라면 30년 후에 이것을 갚아야 합니다. 국채를 갚는다는 뜻은 국가가 자금을 모아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매년 부족한 재정인데 갑자기 재정이 남는 일은 없을 테고요. 국채를 갚기 위해서는 갚아야 하는 그 시점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돈을 국채 만기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데 이것을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국채를 세금을 거두어서 상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감안해서 당장의 부도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국채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한 규모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영상에서는 대략 수천조 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떠안고 있는 국가 부채의 총 규모가 250조 달러를 넘었고 2019년 말에는 255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경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부채의 규모를 늘려가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너무나도 큰 규모의 부채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당장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해결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채를 다시 발행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신용을 믿을 수 없어서 아무도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을 갚지를 못하고 결국 국가 부도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부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해서 부도가 나거나 혹은 아무도 국채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는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50%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 1위의 국가이고요. 중국도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말고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가 없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인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도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거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갑자기 무너져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당장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을 테지만요.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위기가 실제로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문제가 닥치기 전에, 연쇄적인 시스템 붕괴의 문제가 도래하기 전에 이것을 막아내려는 조치는, 막아내려는 방법은 결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 돌이킬 수 없는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전쟁이었으니까요. 경제 문제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그 전쟁의 규모도 매우 커질 테고요. 만약 국가가 만기가 도래한 국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성 시나리오일 뿐이고 정말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국가의 세수가 향후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세수도,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가가, 더군다나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도 천문학적인 액수일 텐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사달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선뜻 사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국가의 경제 규모는 인구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면, 특별히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경제 규모를 늘리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와 세수의 감소는 앞으로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부채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만기가 돌아가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채권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들과 연기금이 될 텐데요. 금융회사들은 도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많은 금융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기금이 부실해지면 가뜩이나 재정이 좋지 않은 연금과 기금들인데요. 대부분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구 감소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국가 부채 말고도 국민연금의 부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연기금은 현재 그 상태로도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 부도의 상황마저 온다면 연금과 기금들이 파산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부도는 금융회사들과 연기금의 파산 말고도 국가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예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엄청난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면 기업의 경제도 무너질 것이고 가정의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국가의 경제가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었는데요. 아직 중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경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가가 거두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가치주의 경제에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주의 경제가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